엄마, 도대체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난 거야? 오빠의 절규 섞인 외침이 거실을 갈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전으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엄마의 끊임없는 잔소리, 그리고 어색한 침묵. 늘 그렇듯 지극히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의 껍질이 깨지고 우리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우리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라고만 믿었던 엄마의 눈물 젖은 고백 앞에서 우리 가족은 모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진짜 삶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끔찍하고도 찬란했던 그날 저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그날 저녁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던 초겨울의 금요일이었어요. 11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거리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두툼한 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하던 그런 계절이었죠. 저는 일주일 내내 이어진 야근의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올 때만 해도 7시였는데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한참을 서서 왔었거든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아, 집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만 오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왔어, 딸. 얼른 손 씻고 앉아. 밥 다 됐어. 주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퉁명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특유의 엄마 목소리. 겉으로는 무뚝뚝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소리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그렇게 공들여 한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죠. 에이, 집인데 뭐 하고 대충 손만 씻고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아빠와 2살 터울의 오빠,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빠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퇴직 후 소일거리로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아빠는 늘 그렇듯 말없이 신문에 집중하고 계셨죠. 아빠는 원래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제 기억 속의 아빠는 항상 조용하고 묵묵하고 그저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빠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마 전 중견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한 오빠는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뭐 좋은 일 있어?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제가 오빠 옆에 앉으며 툭 던진 말에 오빠는 기다렸다는 듯 스마트폰을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번쩍이는 신형 세단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스크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나 다음 주에 차 뽑는다. 어때? 멋지지? 오빠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차는 정말 멋있었어요. 유선형의 깔끔한 디자인에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차체. 제가 봐도 와, 이거 타고 출근하면 기분 좋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현실적인 계산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이직한 지 겨우 석 달. 아무리 월급이 올랐다고 해도 저 차를 살 만큼 모았을 리가 없었거든요. 미쳤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벌써 차를 사? 제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오빠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직 축하금도 좀 받았고 할부 좀 끼면 되지. 이제 나도 나이가 몇인데 차 한 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주말에 너도 좀 태워줄게. 철없는 오빠의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빠는 그때 32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죠. 사실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미 차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집까지 장만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 오빠가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가 갔어요. 남자들은 특히 차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집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의 계획이 무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할부를 끼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의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부모님께서 그 할부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 오셨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죠. 주방에서 마지막 반찬을 내오시던 엄마가 그 대화를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김치찌개가 담긴 뚝배기를 식탁 한가운데 놓으시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추셨어요.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차를 산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방금까지 따뜻했던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이제 겨우 자리 좀 잡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그 쇠부치가 밥 먹여주니? 기름값에, 보험료에, 세금은 땅 파서 낼 거야?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는 엄마의 잔소리는 우리 가족에게는 익숙한 레퍼토리였습니다. 오빠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또 시작이네 하는 눈빛을 교환했죠.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 귀찮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잔소리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요. 엄마는 유별날 정도로 돈에 민감하셨어요. 제 기억 속의 엄마는 항상 뭔가를 아끼고 계셨습니다. 외식은 1년에 2번, 생일이 되어야 겨우 할까 말까였고, 우리 옷은 늘 시장이나 아울렛 2월 상품이었죠.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특정 브랜드의 패딩이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다들 그 패딩을 입고 학교에 왔어요. 저만 빼고요. 저는 정말 그 패딩이 갖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엄마한테 졸랐죠. 엄마, 딱 한 번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사줘도 되니까 이것만 사줘. 하면서요. 하지만 엄마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런 비싼 옷은 연예인들이나 입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입을 게 못 돼. 그리고는 시장에서 산 2월 패딩을 제 방에 던져놓고 가셨죠. 그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여유롭지 못한지 원망스러워서요. 정작 엄마 자신은 10년이 넘은 낡은 외투를 몇 번이나 꿰매 입으면서도 말이에요. 그 외투,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던 건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엄마는 그 외투를 입고 계셨습니다. 소매 끝은 다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지퍼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죠. 한 번은 제가 엄마 새 외투 하나 사. 그거 너무 낡았잖아 하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직 멀쩡한데 왜 새로 사? 이거 꿰매서 입으면 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 자기 자신한테는 인색할까? 짠순이도 정도가 있지. 하고요. 오빠와 저는 그런 엄마를 구두쇠, 짠순이라고 부르며 뒤에서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데 용돈이 없을 때, 새 옷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저희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시원시원하게 돈을 쓰지 못할까? 왜 맨날 아껴야 한다는 말만 하실까? 그 지독한 절약이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때의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는 엄마의 잔소리에 대번에 얼굴을 굳혔죠. 오빠의 표정이 싹 굳는 게 보였어요. 입가에 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턱 근육이 실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야?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차 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오빠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아빠가 중재에 나섰을 거예요. 허허, 이 사람아. 애기 좀 죽이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빠는 항상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셨어요. 엄마와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슬쩍 농담을 던지시거나 화제를 돌리시곤 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아빠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문만 보고 계셨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침묵이 곧 불어닥칠 폭풍의 전조였음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 돈? 내가 버는 돈이 전부 내 돈인 줄 알아?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건 공짜인 줄 아니? 엄마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엄마의 분노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너 월급 받아서 집에 생활비 한 푼 보탠 적 있어? 그러면서 차를 사? 내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고 그런 소리를 해. 사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오빠는 취직한 이후로 집에 생활비를 보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내 방 있고 밥 나오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세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밥도 차려져 나오고 빨래도 되어 있고 그런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희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오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났죠. 숟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됐어요.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내가 이 집에서 눈칫밥 먹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내 돈 쓰는 게 안 입고 오면 당장 독립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빠의 말은 명백히 선을 넘은 거였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법인데 오빠는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뭐? 독립? 내가? 웃기지 마. 너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밥 해 먹고 살 자신이나 있어? 한 달도 못 버티고 꼬리 내릴걸.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코웃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어요. 엄마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벽을 보는 것 같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우리 가족의 흔한 말다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시끄럽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오빠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잖아. 왜 오빠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초를 쳐? 우리도 이제 성인이야.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야 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도 저는 놀라웠어요. 평소에 저는 오빠보다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엄마랑 부딪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죠. 제 말에 엄마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엄마의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 상처였을 거예요. 뭐, 너까지?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가 세상 물정을 알기나 해? 엄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세상 물정? 엄마야말로 우리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나 대학교 때 과외 아르바이트 2개씩 하면서 용돈 벌었었어. 장학금 받으려고 밤새 도서관에서 살았고, 오빠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다고. 엄마는 우리가 마냥 어리고 철없는 애들로만 보여. 사실이었어요. 엄마는 학비 외에는 단 한 푼의 지원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에 쥐어진 28만 원. 그게 제 인생 첫 월급이었죠.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10일 도시락을 샀어요. 평소에는 너무 비싸서 못 사 먹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자고 했던 카페에 처음으로 가서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였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이 훨씬 높았거든요. 중학생 2명을 가르쳤는데 한 명당 주 2회, 2시간씩이었어요. 한 달에 거의 8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학교 수업 듣고 저녁에는 과외 나가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였어요. 샤워하고 잠깐 눈 붙이면 아침 7시. 다시 학교 가야 할 시간이었죠. 친구들이 부모님 카드로 쇼핑하고 해외여행을 다닐 때 저는 낡은 운동화를 끌며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메고 학교에 올 때 저는 시장에서 산 1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물론 그런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나는 독립적이야.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풍족하지 못할까?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자식들에게 뭐 하나 시원하게 해주지 못할까? 특히 장학금 받기 위해 공부하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저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시험 기간만 되면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어요. 카페인 알약을 먹어가면서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도서관 책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도서관 직원이 깨워서 쫓아냈던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새벽 3시 텅 빈 캠퍼스를 걸으면서 펑펑 울었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친구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엄마가요. 오빠가 제 말에 힘을 얻은 듯 거들었습니다. 그래,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안 된다. 아껴라. 돈 없다 소리만 했잖아. 친구들 부모님은 취직했다고 차도 사주고 집도 얻어주는데 엄마는 칭찬 한마디 하기는커녕 대출받아서 차 사겠다는 아들 기나 죽이고 이게 엄마가 할 짓이야? 오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흥분한 상태였죠. 오빠도 평소에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민수는 취직하자마자 아버지가 3천만 원짜리 차 사주시더라. 그것도 현금으로. 준혁이는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전세자금 2억을 대주셨대. 나는 뭐 받은 게 있어? 취직했을 때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 그냥 월급 얼만데? 적금 들어라. 아껴 써라. 그 소리만 했잖아. 오빠의 말을 듣는 엄마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요. 해준 게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처럼 섬뜩했죠.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뱉어버린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지. 아무것도 없지. 엄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거대했어요. 슬픔, 분노, 좌절, 그리고 체념. 엄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죠. 오빠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죠. 또 삐치셨네. 저러다 마시겠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에휴, 엄마 또 삐졌네. 나 이제 진짜 독립해야겠다. 오빠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엄마는 맨날 저러시네. 우리 말 좀 들어주시면 안 되나? 우리는 그렇게 엄마를 탓했습니다. 정작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말이죠. 잠시 후 엄마가 무언가를 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엄마의 손에는 낡고 해진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어요. 가장자리가 다 닳아서 해졌고 색도 누렇게 변해 있었죠. 엄마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를 놓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요. 너희들이 말하는 다른 집 부모들이 해준다는 것들. 그거 너희도 다 받았어. 아니, 그 이상으로 받았지. 다만 너희가 몰랐을 뿐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무나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식탁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복잡한 표와 글씨들로 가득한 은행 서류, 대출 약정서, 그리고 빨간 글씨로 독촉장이라고 쓰인 우편물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독촉장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다 뭐야, 엄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엄마는 가장 위에 있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업자 폐업 사실 증명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아빠 10년 전에 사업 망했어. 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너희 아빠가 평생을 바친 공장이 부도가 났다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집도 가게도 전부 다 넘어가게 생겼었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엄마만 쳐다봤어요. 10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돌려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빠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잡고 있는 아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신문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십수년의 세월이 응축된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 아빠 매일 밤 술 마시고 죽겠다고 난리였어. 나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더라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빠가 운영하던 작은 부품 공장, 알지? 너희가 어렸을 때 가끔 데려갔던 곳. 거기가 IMF 때도 버텼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못 이겨냈어.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가 나면서 우리 공장도 도미노처럼 무너졌지.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 공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기계들이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던 곳. 아빠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늘 밝게 웃으며 인사하셨죠. 아빠는 마지막까지 직원들 월급을 챙겨줬어.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월급만은 떼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직원들 다 보내고 나니까 우리한테 남은 건 빚뿐이었어. 3억이 넘었어. 3억? 3억? 그 숫자가 귀에 들어왔을 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섰어. 친정, 시댁에 손 벌리고 친구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급한 불은 껐지. 엄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내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니?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내가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친정 오빠들한테도 손을 벌렸어. 오빠들이 얼마나 혀를 찾는지 몰라. 내가 그 사람 안 된다고 했지. 사업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이 꼴이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참았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엄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근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었어. 친척들한테 빌린 돈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됐어. 그래서 손을 댔어. 너희 이름으로 된 학자금 보험 그거 깨고 내가 꽁꽁 숨겨뒀던 내 결혼 예물까지 다 팔았어. 학자금 보험? 결혼 예물? 저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학자금 보험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결혼 예물을 파셨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학자금 보험을 들어줬어. 둘 다. 대학 갈 때까지 꾸준히 넣으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시킬 수 있다고. 매달 빠듯한 살림에도 그 보험료만큼은 꼬박꼬박 넣었어. 10년 넘게. 엄마는 서류 더미에서 해지된 보험 증서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제 이름과 오빠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깼어.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거 알아. 넣은 돈의 반도 못 받았어.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장 내일 모레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이 날아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험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걸 해지하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내 결혼 예물도 다 팔았어. 너희 아빠가 결혼할 때 해준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 팔았어. 금방에 가서 파는데 눈물이 나더라. 23살 풋풋한 새댁이 받았던 그 반짝이는 금반지를 50이 다 된 아줌마가 허름한 금방에서 파는 거야. 금방 주인이 저울에 올려놓고 값을 매기는 걸 보면서 내 젊은 날도 내 꿈도 다 저울에 올려져서 값이 매겨지는 것 같더라.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의 시선이 오빠에게 향했습니다. 민준이 너 재수할 때 다녔던 그 비싼 기숙학원비. 그거 다 그렇게 마련한 돈이야. 오빠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내가 수능 망쳤을 때, 재수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나는 막막했어. 당시 우리 집 상황으로는 재수학원비를 댈 형편이 안 됐거든. 특히 내가 가고 싶다던 그 기숙학원은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어. 2천만 원. 오빠가 다녔던 그 학원 말이죠. 저도 기억합니다. 오빠가 재수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처음엔 반대하셨었어요. 하지만 결국 허락하셨죠. 근데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제대로 된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어.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울던 내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엄마는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대출을 받았어. 이번엔 내 이름으로. 은행에서도 이미 빚이 많다고 거절했어. 그래서 저축은행에 갔어. 이자가 은행보다 훨씬 높은 곳. 연 20%가 넘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학원비를 마련해야 했으니까. 오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그 학원 다닐 동안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했어. 한 달에 60만 원 받았어. 그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어. 설거지하고 홀 서빙하고 청소하고 하루 8시간 한 달에 180만 원. 엄마,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달에 100만 원.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그렇게 1년을 버텼어. 내가 공부하는 동안.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대학 가서 갑자기 해외 어학연수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 재수학원비 대출 이자도 아직 못 갚은 상태였는데, 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오빠가 대학교 3학년 때 어학연수를 간 것도 기억납니다. 그때 오빠는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취업할 때 어학연수 경험이 있으면 좋다고,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은행 가서 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이번에는 집을 담보로 잡혔어. 우리 집. 이 집 말이야. 이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순간 나는 정말 무서웠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것마저 날아가면 우리 가족은 정말 거리에 나앉는 거구나. 그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잤어. 엄마의 손이 식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내가 거기서 보낸 1년 동안 나는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그릇 닦았어. 손이 다 트고 갈라졌어.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어. 세제 때문에 손톱도 다 부서졌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내가 보내주는 멋진 풍경 사진 보면서 그래도 내 아들기 안 죽고 공부하고 있구나. 그거 하나 믿고 버텼어. 내가 엄마 여기 정말 좋아.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 고마워. 그렇게 카톡 보낼 때마다 나는 울면서 기뻐했어.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오빠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는 이어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너 대학교 입학했을 때 노트북 사달라고 했었지? 그때 내가 돈 없다고 모질게 말해서 너 많이 서운했지? 저는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새 노트북을 샀는데 저만 없었어요. 수업 때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단칼에 거절하셨죠. 사실은 그때 이미 집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도 못 내서 허덕이고 있었어. 내 등록금 내주고 나니 수중에 정말 10,000원 한 장 없더라. 통장 잔고가 3,000원이었어. 3,000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부끄러워. 수업 때도 불편하고 그렇게 말할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근데 나는 돈이 없었어. 정말 한 푼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한테 짜증을 냈었어요.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해. 남들은 다 사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사줘? 그렇게 투덜거렸었죠. 내가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는 뒷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못난 엄마 만나서 내 딸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졌어.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잖아. 여자애가 밤늦게 다니면 위험해. 하지 마. 그랬는데 너는 괜찮아. 돈 벌어야지 그랬지. 그때 나는 내가 너무 한심했어. 딸한테 용돈 하나 못 주는 엄마라는 게. 저는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엄마는 돈도 안 주면서 알바는 왜 반대해?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내가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어. 불을 끄고 몰래 내가 무사히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가고 나면 나는 너한테 미안하다고 빌었어.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그렇게 엄마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장학금 받으려고 밤새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나는 너무 미안했어. 다른 집 애들은 편하게 공부하는데 내 딸은 장학금 받으려고 잠도 못 자고 공부해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영양제라도 사주고 싶었어. 근데 그것도 못 사줬어. 돈이 없어서. 엄마는 흐느꼈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공부하는 동안 밥이라도 잘 챙겨주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했어.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 내가 밤늦게 돌아와서 피곤해도 밥은 먹을 수 있게.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차려져 있던 밥,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던 반찬들. 그게 다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셨습니다. 너희는 모를 거야. 매달 날아오는 대출 이자 고지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너희는 평생 몰랐으면 했어. 엄마는 독촉장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연체, 독촉, 최고장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새벽엔 우유 배달하고, 낮엔 식당 일하고, 밤엔 빌딩 청소했어.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10년을 버텼다. 10년. 10년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엄마는 혼자 전쟁을 치르고 계셨던 겁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식당에서 쓰러진 적도 있어. 설거지하다가 그대로 기절했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 과로예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쉴 수가 없었어.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이자를 못 갚으니까. 엄마는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한 번은 우유 배달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적도 있어. 겨울이라 길이 얼어 있었거든. 발목이 삐었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파스 붙이고 일했어. 지금도 날씨가 흐리면 그때 다친 발목이 쑤셔. 엄마는 자신의 발목을 가리키셨습니다. 빌딩 청소할 때는 무릎이 다 까졌어. 화장실 청소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거든. 매일 무릎 꿇고 변기 닦고 바닥 닦고 집에 오면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 근데 그것도 참았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저는 차마 엄마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희 아빠 퇴직금 나온 걸로 겨우 큰 빚은 막았지만 아직도 자잘한 빚이 남아있어. 친척들한테 빌린 돈, 저축은행 대출, 카드 빚. 다 합치면 아직도 5천만 원이 넘어. 5천만 원. 아직도 그만큼이나 남아있다니.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그놈의 돈 타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희가 버는 돈 허투루 쓸까봐. 너희까지 나처럼 이 지옥 같은 빚의 굴레에 빠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엄마는 끝내 오열하며 식탁 위로 무너졌습니다. 서류들이 엄마의 눈물에 젖어 얼룩졌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10년간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아빠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신문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눈물과 회한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생 단단하고 침착했던 아빠가 아이처럼 울고 계셨어요. 여보, 미안하오. 다 내 탓이오. 내가 못난 놈이라. 아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져 있었어요. 내가 사업을 망쳤소. 내가 직원들 월급 챙긴다고 빚을 더 만들었소. 내가 가장으로서 무능했소. 아빠는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다 알아요.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당신을 보면서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소.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도서관에서 책이나 정리하면서 버티는 것밖에. 아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고 당신한테 미안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여도 되는가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잤소. 당신이 4시간 자는 동안 나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소. 아빠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평생을 당신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대신 빚더미만 안겨줘서.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고난을 함께 버텨온 부부의 눈빛이었어요. 오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이야? 이게 다 정말이야? 오빠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신형 세단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그 번쩍이는 신형 세단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어리석은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오빠는 스마트폰을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줄 몰랐어.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오빠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재수학원, 어학연수, 그게 다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돈이었다니. 나는 당연한 줄만 알았어.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친구들도 다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오빠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엄마가 밤새 일하시는 동안 나는 편하게 공부하고 외국에서 놀러 다니고 저는 제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눈물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 질문을 했던 제 혀를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엄마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성에서 우리는 왕자고 공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몰랐던 어리석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4시간씩만 주무시는 동안 저는 편하게 8시간씩 잤습니다. 엄마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 하시는 동안 저는 따뜻한 방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엄마가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동안 저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엄마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아무도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차갑게 식었고 식탁 위는 엄마의 눈물에 젖은 서류들과 우리의 침묵으로 가득 찼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이었을 수도 30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식탁에는 4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 아빠의 한숨 소리, 오빠와 제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안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10년간의 희생을 미안해 3글자로 갚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적을 깬 건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일어나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오빠는 엄마의 거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손을 이제야 제대로 봤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셨을까. 나는 이 손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그제야 제대로 본 엄마의 손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디가 굵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었을 그 손이었습니다. 차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딴 거 안 사도 돼요. 대신 이제부턴 제가 엄마를 도울게요. 제가 엄마의 빚을 갚을게요. 아니, 우리의 빚을요. 오빠는 엄마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철없는 자식 용서해 주세요. 오빠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이 넘은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 역시 오빠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철없이 엄마 원망만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의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매일 밥을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시고 저를 보살펴 주셨는데 저는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절약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짠순이라고 놀렸어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 메고 다닐 때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저런 거 하나 사주지 못할까 하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끼신 건 다 저희를 위해서였다는 걸.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저희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러신 거였다는 걸. 저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못난 딸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울음소리에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은 그 어떤 모습보다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와 오빠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은 너무나 작고 앙상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 품에 안겨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는 우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화낸 거 아니야. 그저 너희가 힘들게 살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거야. 너희가 나처럼 빚에 시달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엄마의 자랑이야.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고 엄마는 그게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 너희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엄마의 유일한 기쁨이었어. 아빠도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우리 세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가족 다 함께 이겨내자. 이제부턴 함께. 아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 우리 가족을 짓눌렀던 비밀의 무게가 그제야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10년간 쌓였던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10년 전의 실패와 절망,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공장 문을 닫던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여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밤마다 잠을 못 잤소. 내가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졌어야 했는데 결국 다 놓쳐버렸소. 아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당신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소. 내가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실격이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소. 엄마는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엄마는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애틋함을 털어놓으셨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너희가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처럼 못해? 라고 물을 때였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하고 속으로 빌었어.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르길 바랐어. 너희만큼은 빚 걱정 없이 꿈을 꾸며 살았으면 했어. 그래서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 너희가 짐을 느끼지 않게. 오빠와 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철없음을 반성하며 몇 번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엄마. 이제 저희가 엄마 아빠를 챙길 거예요.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부모님 혼자 짐 지시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오빠는 가장 먼저 자동차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딜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벌써요? 계약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차가 아니라 다른 거더라고요. 오빠는 계약 취소 수수료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은행에 갔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2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800만 원 정도 되었죠. 이거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시겠어요? 네, 전액 현금으로요. 저 역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결혼자금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액수는 오빠보다 적었지만 5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결혼자금 통장을 해지하시면 우대금리가 사라지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금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돈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너희 돈이야. 너희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어떡해. 하지만 오빠와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턴 저희가 엄마의 빚, 아니, 우리의 빚을 함께 갚아나갈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엄마.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가족이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첫째, 매달 가족회의를 열어 가계부를 공유한다. 엄마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어요. 둘째,
오빠와 저는 매달 생활비를 보탠다. 오빠는 월급의 30%를, 저는 25%를 집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족의 짐을 함께 나누는 의미였죠. 셋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우리는 외식을 더 줄이고 집에서 밥을 해 먹기로 했어요. 저도 매일 사 먹던 커피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넷째, 엄마의 일을 줄인다.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하루 12시간씩 일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와 오빠가 생활비를 보태니 엄마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새벽 우유 배달은 그만하세요. 몸 상하세요. 그래요, 밤 청소도 그만두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엄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빚을 언제 다 갚니? 하지만 우리는 설득했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돼요. 엄마가 쓰러지시면 무슨 소용이에요. 건강이 먼저예요. 결국 엄마는 새벽 우유 배달과 밤 청소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대신 낮에 식당 일만 하시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식탁에는 더 이상 비싼 반찬이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웃음이 넘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한 침묵이나 잔소리로 가득했던 식탁이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식당에서는 어떠셨어요? 아빠, 도서관에는 재미있는 사람들 많이 오나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여전히 뚜벅이 신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대신 주말마다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엄마 아빠, 오늘 날씨 좋으니까 한강 가실래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끔은 걸어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어떤 비싼 차를 타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더 이상 친구들의 명품 가방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엄마를 위한 영양제와 푹신한 신발을 삽니다. 엄마, 이거 입어보세요. 발이 편한 거래요. 처음에 엄마는 괜찮아. 아직 신을 게 있어 하고 거절하셨지만 제가 계속 권하자 결국 받으셨어요. 새 신발을 신어보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정말 편하네. 발이 푹신푹신해. 그 말을 들으니 어떤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빠는 도서관 일이 끝난 후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일을 도우며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려 애쓰십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하자 아빠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동안 당신 엄마 혼자 고생하게 했는데 이제라도 보탬이 되고 싶구나. 우리에게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고통의 무게가 아닙니다. 함께 짊어진 희망의 무게죠. 우리는 매달 가족회의를 열어 빚 상환 현황을 확인합니다. 엑셀 파일에 정리된 숫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 뿌듯함이 느껴져요. 이번 달에 50만 원 갚았네요. 그러면 이제 4,800만 원 남았어요. 이 속도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겠는데요?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빚은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 야근 수당이 나오는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야근 수당이 좀 쏠쏠하네. 엄마, 이거로 이자 좀 더 갚을 수 있겠어요? 저도 주말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때 하던 거라 익숙했어요. 이번 달 과외비가 80만 원이에요. 여기서 30만 원은 제가 쓰고 50만 원은 집에 보탤게요. 엄마는 처음에는 너희 돈은 너희가 써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의 빚이잖아요. 함께 갚는 게 맞아요. 가장 큰 변화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하루 12시간씩 일하지 않습니다. 새벽 우유 배달과 밤 청소를 그만두시고 낮에 식당 일만 하십니다. 처음에는 몸이 적응을 못 하셨어요.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시더래요. 1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알람 없이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진다. 하지만 점점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늘 지쳐있던 눈가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요. 제가 말하자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요즘 몸이 한결 가벼운 것 같아. 엄마는 주말이면 아빠와 함께 산책을 나가십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리는 여유였어요. 여보, 저기 꽃 좀 봐요. 예쁘네요. 그러게요. 봄이 왔나 봐요. 두 분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0년간의 고난이 두 분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든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가끔 친구들과 약속도 잡으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친구들이랑 밥 먹기로 했어. 좋으시겠다.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괜찮을까? 돈도 들고. 엄마, 그 정도는 괜찮아요. 엄마도 즐거운 시간 가지셔야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한 끼, 새 립스틱 하나, 편한 신발 한 켤레. 소소하지만 엄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그날 저녁에 끔찍했던 다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엄마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몰랐을 겁니다. 골마 터져버린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새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요. 그건 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최신형 스마트폰도 아니었어요. 그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린 아침밥이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진 반찬이었고 빨래 건조대에 가지런히 널린 빨래였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자식을 위해 켜놓은 현관 불빛이었고 오늘 힘들었니? 라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끊임없이 조건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요. 진정한 부자는 명품을 걸친 사람이 아닙니다. 고급 차를 모는 사람도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가족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침에 차려진 밥상, 빨래된 옷, 깨끗한 집. 이 모든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30년을 살면서 그 사실을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어떤 선물보다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삶에 대해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무엇을 꿈꾸셨는지. 부모님도 한때는 잘 먹고,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보답하세요. 꼭 돈으로 보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도 서로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님이 숨기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께 털어놓지 못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압니다. 비밀은 가족을 갈라놓는다는 것을요. 10년간 엄마가 혼자 짊어졌던 비밀은 우리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이 드러난 순간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진실이 칼날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용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싸움이 결국 우리 가족을 구원한 가장 아픈 선물이었던 셈이죠.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오빠가 차를 사겠다고 말한 것에 감사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엄마의 비밀은 평생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엄마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10년간 혼자 짊어지신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으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날 저녁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지금 당장 부모님께 연락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위대한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님의 희생 위에서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답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서로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비밀 속에 여러분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세요.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 혹은 가족과의 화해를 꿈꾸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작년 엄마 생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오빠와 제가 몰래 준비한 깜짝 파티를 했거든요. 비싼 선물은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케이크를 사서 꽃 한 다발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엄마는 우리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이렇게 좋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비싼 선물도 화려한 파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엄마 아빠의 결혼 35주년이었어요. 오빠와 저는 두 분을 위해 작은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가까운 바다로 1박 2일 여행이었어요. 오붓하게 두 분만 다녀오시라고 했죠. 우리 둘이서만? 괜찮겠니? 네, 저희는 괜찮아요.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여행을 다녀오신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사진을 한가득 찍어 오셨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사진 한 장 더 찍어요. 그래요.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사진 속 두 분의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계셨어요. 35년간의 결혼 생활, 그중 10년은 빚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두 분은 함께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말하지 않았을 뿐 여러분을 위해 수많은 것을 희생하셨을 겁니다. 그 희생을 알아주세요. 감사해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